수술? 돈 없어요. 그냥 가시게 놔둬요. 빚만 늘어나게 무슨 놈의 수술이야? 위독한 아버지를 앞에 두고 아들은 의사의 멱살을 잡으며 악을 썼습니다. 노인네 명줄 길어봤자 우리 등골만 빠진다고. 그냥 죽게 놔두라고 좀. 그 폐륜의 현장을 산소호흡기를 쓴 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자신의 숨통을 끊으려던 그 순간 아버지는 마지막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내 똥기저귀를 갈아준 며느리에게만 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죽음의 문턱에서 설계된 아버지의 소름 돋는 복수극.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였어요. 세상이 모두 잠든 가장 고요한 시간,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지며 우리 집의 평화는 산산이 조각났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로 들이닥친 건장한 사내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흙발로 마루를 짓밟고 들어왔죠.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붉은색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결에 놀라 뛰쳐나온 저는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들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거실벽과 가구에 붉은색 종이를 닥치는 대로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붉은 종이에 적힌 검은 글씨가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안방에서는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님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계셨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애써 부여잡고 아버님이 계신 안방 문 앞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쥐어짜며 소리쳤어요. 누구세요? 도대체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는 자신을 대부업체 대표 김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벽에 부딪힌 제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김 실장이 껌을 씹으며 비릿하게 웃었어요. 아줌마, 여기가 김철수 노인네 집 맞지? 영감탱이가 우리 돈 5억을 떼먹고 입 싹 닫으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당장 영감 나오라 그래. 5억이라니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사신 아버님에게 빚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어요. 제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김 실장의 눈짓 한 번에 부하들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거실 장식장에 놓여있던 아버님의 아끼는 도자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각살이 났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 화면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갔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님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김 실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그만요. 아버님이 편찮으시니까 제발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해요. 우리 아버님은 빚질 분이 아니에요. 김 실장이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 질렀어요. 오해는 무슨 오해? 차용증이 여기 있는데 돈 안 내놓으면 오늘 이 집구석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를 듣고 달려온 둘째 시동생 민호와 셋째 시동생 내외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저는 구세주라도 만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동서들은 난장판이 된 집안 꼴과 험상궂은 사내들을 보더니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아버님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올 줄 알았던 자식들은 빚쟁이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현관 입구에 엉거주춤 서 있을 뿐이었죠. 김 실장이 시동생들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들놈들 왔어. 잘 됐네. 당신들 애비가 쓴 돈이니까 당신들이 갚아. 직계 비속이라며? 연대 책임져야지.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호가 손을 내저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분가에서 호적도 달라요. 이 집에서 아버지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랑은 상관없다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아무리 돈이 무섭다지만 핏줄인 아버지를 두고 며느리인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다니요. 옆에 있던 동서지은은 한술 더 떴습니다. 지은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악을 썼어요. 형님, 솔직히 말해요. 형님이 아버지 연금이랑 생활비 몰래 빼돌려서 빚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노인네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5억이나 빌렸겠어요. 동서의 터무니없는 모함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은 그 말을 빌미 삼아 저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어요. 김 실장이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었습니다. 두피가 뜯겨나갈 듯한 고통에 비명이 절로 나왔어요. 김 실장이 제 얼굴에 침을 튀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들었지? 자식들도 모른다는데 며느리 당신이 책임져야겠네. 당장 신체 포기각서라도 쓰든가 돈을 내놓든가 해. 그때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대문 밖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시동생들은 창피하다며 얼굴을 가리기 급급했습니다. 아버님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사람들이 몰려오자 김 실장도 부담스러웠는지 제 머리채를 놓고 물러섰어요. 김 실장이 현관을 나서며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맛보기야. 내일 이 시간까지 5억 마련 안 해놓으면 그땐 정말 목숨줄 내놔야 할 거야. 알았어? 놈들이 우르르 빠져나가자마자 시동생들은 저에게 달려와 삿대질을 해댔어요. 위로는커녕 원망뿐이었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어요. 형수, 도대체 집구석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아버지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사채를 써? 당장 이 집을 팔든가 해서 해결해요? 제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항변했습니다. 서방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아버님이 그럴 뿐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버님이 저렇게 떨고 계시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먼저 아닌가요? 하지만 그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동서지은이 핸드백을 고쳐매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린 몰라요. 내일 또 저 사람들 오면 우리한테 불똥 튈까봐 겁나서 못 있겠어요. 우린 갈 테니까 형님이 알아서 수습해요.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차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한복판,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제 마음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계신 아버님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고 계셨어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너무 놀라신 나머지 바지에 실수를 하신 거였어요. 저는 깨진 유리 조각에 발바닥이 베어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아버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이제 다 갔어요. 괜찮아요. 아버님을 품에 안자 앙상한 노인의 몸이 파들파들 떨려왔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사내들에게 위협받은 이 노인이 그리고 그 곁을 지켜야 하는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새벽에 푸르스름한 빛이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와 거실을 비추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 얼마나 무거울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함만이 가득한 새벽이었어요.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어요. 빚쟁이들이 물러가고 시동생들마저 도망치듯 떠난 뒤 저는 엉망이 된 거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유리 조각을 하나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파편을 빼낼 때마다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쓸어 담으며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올려다 보았어요. 유리의 금이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아버님은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시설에서 자란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댁의 반응은 차가움 그 자체였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반대는 멸시에 가까웠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들어와 집안 물을 흐르려고 해. 썩 나가지 못해. 결혼식 당일조차 저는 식장 문턱을 넘지 못할 뻔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입구에서 저를 가로막고 서서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소금을 뿌려댔으니까요.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게 들어와? 우린 13세게 해오는 병원장 딸 아니면 안 받는다. 부모 없이 자란 년은 애군을 몰고 다녀서 집안 말아먹는 법이야. 재수 온 붙기 전에 썩 꺼져. 그들은 제가 고아에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저를 마치 집안에 불행을 가져오는 귀신 취급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조차 저는 식장 문턱을 넘지 못할 뻔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입구에서 저를 가로막고 서서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하얀 소금을 팍팍 뿌려댔으니까요. 에이, 퇴퇴 부정 탄다. 소금 팍팍 쳐. 이 재수 없는 기운이 우리 아들한테 못 붙게. 웨딩드레스 자락에 하얀 소금기가 묻어날 때 저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어 그저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남편마저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유약하기만 했던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 사람 보내면 나도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남편이 중리산이하며 바닥을 구르며 매달렸지만 시어머니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노려보며 더 악을 쓰셨죠. 저거 봐, 저거 봐. 멀쩡한 내 아들 홀려서 불효자식 만드는 꼬라지 좀 보라고. 당장 안 꺼져?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남편의 손을 놓고 뒤돌아 도망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다들 닥치지 못해. 식장이 떠나가라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성큼성큼 걸어오신 아버님이 제 떨리는 손을 낚아채듯 꽉 잡으셨습니다. 아버님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화로처럼 뜨거웠어요. 아버님이 하객들과 시어머니를 향해 천둥처럼 선언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죽고 못 산다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아이를 며느리로 인정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누가 뭐래도 내 며느리고 내 친딸이다. 내 식구한테 또다시 소금 뿌리는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가부장적이셨던 아버님의 서슬퍼런 불호령 한마디에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성큼성큼 걸어오신 아버님이 제 떨리는 손을 낚아채듯 꽉 잡으셨습니다. 아버님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화로처럼 뜨거웠어요. 그날 잡은 아버님의 손은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본 아버지라는 존재의 무게였어요. 고아였던 저에게 비로소 비빌 언덕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님을 친정아버지처럼 따랐고 아버님 역시 저를 끔찍히 아껴주셨어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시어머니마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화병으로 1년 뒤 남편을 따라가셨죠. 줄초상을 치르며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연이은 비극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탓일까요? 강인하시던 아버님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깨어난 아버님은
예전에 그 인자한 분이 아니셨어요. 혈관성 치매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민호와 시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 아버님의 재산을 정리하자고 달려들었습니다. 형도 죽었는데 이제 형수도 남이잖아요. 아버지 요양원 보내고 남은 돈 나눠서 끝냅시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들은 아버님의 통장에 있던 현금을 싹 긁어갔고 병든 아버지를 짐짝 취급하며 떠났어요. 짐을 싸서 나가려던 저를 붙잡은 건 오줌을 지린 채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는 아버님이었습니다. 가지마. 나 무섭다. 가지마, 제발.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아버님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0년 전 제 손을 잡아주셨던 그 은혜를 저라도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치매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더군요. 밤이 되면 아버님은 벽에 자신의 배설물을 바르며 그림을 그렸어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해 코를 찌르는데도 아버님은 해맑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된장을 발라놨다. 구수하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물건이 없어지면 저를 도둑으로 몰아 지팡이를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제 팔과 다리는 하루도 성할 날 없이 시퍼런 멍으로 얼룩졌어요. 간병인을 모셔보려 했지만 아버님이 사람을 물어뜯고 욕을 퍼붓는 통에 다들 일주일을 못 버티고 도망치셨습니다. 결국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아버님의 기저귀를 갈며 10년을 버텼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아 화장실에서 수건을 입에 물고 펑펑 운 적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명절이라고 찾아온 동서들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우, 형님, 환기를 좀 시키지. 이게 무슨 냄새예요? 사람 사는 집 맞아요? 그들은 방 안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마치 적선하듯 봉투 하나를 툭 던져놓고는 10분도 안 되어 자리를 떴습니다. 우린 비위상해서 밥 못 먹고 가요. 이걸로 아버지 맛있는 거나 사드려요. 저는 그 돈을 쥐고 시장으로 달려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특식과 기저귀를 사날랐어요.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씹어 삼키며 버텼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미련하다고 했어요.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망칠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가끔 정신이 돌아오시는 찰나의 순간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밤 똥칠한 벽을 닦고 있는 제 뒤에서 아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가, 영수가. 돌아보니 아버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 멍든 팔을 어루만지고 계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쳤나 보다. 나 같은 거 갖다 버려. 제발 도망가라, 아가. 제 손등 위로 아버님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자책하며 괴로워하시는 아버님을 보며 저는 맹세했어요. 세상이 다 버려도 저는 이분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 맹세가 무색하게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아버님과 단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쌓아온 10년의 세월이 고작 돈 5억 앞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어요. 깨진 유리 조각을 다 치우고 걸레질을 마쳤을 땐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저는 깨진 액자 속 온화하게 웃고 있는 아버님의 얼굴을 손끝으로 문질렀어요. 아버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저 사람들이 내일 또 온다는데 정말 쫓겨나면 갈 데도 없는데. 막막함에 가슴을 치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라서 방문을 열어보니 아버님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누워 계세요. 아직 안정이 제가 달려가 부축하려는데 아버님이 제 팔을 강하게 움켜쥐셨어요. 그 악력이 어찌나 센지 깜짝 놀라 아버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평소에 흐리멍덩하고 초점 없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기 전처럼 또렷하고 서늘한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평소와 달리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애미야, 문 잠가라. 아버님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정신이 돌아온 것을 넘어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하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손짓으로 저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이리 가까이 오너라. 시간이 없다. 저는 홀린 듯 아버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의 거친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가 30년 전 결혼식장에서 저를 지켜주셨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서늘한 손이 제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방금 전까지 치매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던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꺼지기 직전의 촛불이 가장 밝게 타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아버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 장판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애미야, 저기 장판 좀 들춰봐. 저는 영문을 몰라 아버님이 가리키는 침대 밑 모서리 쪽 장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시멘트 바닥 위에 누런 청테이프로 칭칭 감긴 낡은 열쇠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숨겨져 있었는지 테이프는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떼어내자 아버님이 쉰 목소리로 속삭이셨어요. 장롱, 제일 깊은 곳에 낡은 007 가방이 있을 게다. 이게 그 열쇠야. 아버님의 시선이 안방 장롱을 향했습니다. 평소 아버님이 헌 옷가지들을 넣어두시던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그 낡은 장롱이었어요. 아버님이 제 손을 다시 꽉 잡으며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방 안에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들어있다. 놈들이 알게 해서는 안 돼. 절대 내가 죽기 전까진 열어보지도 말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 알겠냐? 비장함이 서린 아버님의 목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단순한 노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무언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아버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등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이건 너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고맙다, 영수가. 그리고 미안하다. 아버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아버님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더니 격렬한 기침과 함께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셨어요. 크헉, 아버님은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침대 위로 쓰러지셨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아버님을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러세요? 아버님의 동공이 풀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 응급환자가 있어요. 숨을 못 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스피커폰을 켜두고 흉부 압박을 시작했어요. 뚝뚝
뚝 뼈가 눌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가슴을 눌렀지만 아버님의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저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아버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구급차에 동승해 병원으로 가는 내내 아버님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에 낀 하얀 김이 희미해질 때마다 제 심장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발 받아라, 제발.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시동생에게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이후로 그들은 제 전화번호가 뜨면 빚 독촉일까봐 아예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음성 사서함에 대고 울부짖었어요. 서방님, 아버님이 위독하세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님은 처치실로 옮겨졌고 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했어요.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지금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의사의 가운 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이에요. 수술해 주세요. 빨리요. 하지만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님은 법적 직계 보호자가 아니라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실 수 없습니다. 아드님이나 따님 안 계십니까? 지금 1분 1초가 급합니다.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아버님을 두고 법적인 절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시동생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끝에 겨우 민호와 통화가 연결되었어요.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왜 자꾸 전화질이야? 돈 없다고 했잖아! 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다고요. 당장 병원 응급실로 와요. 수술해야 한대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건지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병원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1시간이나 지난 뒤였어요. 골든타임은 이미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민호와 동서지은 그리고 셋째네 부부가 응급실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과 짜증이 역력했어요. 민호가 의사에게 다가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노인네가 갑자기 왜 쓰러진 겁니까? 어제까진 멀쩡했는데요. 의사가 답답하다는 듯 설명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시술 들어가야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의사가 내민 수술 동의서를 본 민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옆에 있던 지은이 민호의 팔을 툭 치며 눈치를 주었어요. 그들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죠.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님이 살아나셨을 때 닥쳐올 5억 원의 빚. 지은이 의사를 노려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수술하면 100% 사나요? 아버님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치매도 있으시고요. 의사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수술이라는 게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민호가 동의서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가망도 없는 거네. 괜히 사람 희망 고문하면서 돈만 뜯어내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돈 없어요. 아버님 빚이 5억이나 있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의 목숨을 포기하겠다니요.
이게 자식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제가 민호 앞을 막아서며 절규했습니다. 서방님, 지금 돈이 문제예요? 아버님이잖아요.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돈 타령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든 벌어서 갚을게. 제발 사인만 해줘요. 민호가 저를 거칠게 밀쳐내며 바닥에 침을 뱉었어요. 형수가 뭘 알아? 갚긴 뭘 갚아? 그 빚 다 우리한테 넘어오면 형수가 책임질 거야? 어차피 빚더미에 앉은 노인네. 지금 가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나아. 옆에 있던 셋째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형. 괜히 수술했다가 식물인간이라도 되면 그 병원비는 누가 감당할 거야? 우린 못해. 의사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당신들 정말 자식 맞습니까? 환자분이 지금 안에서 다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은은 아예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려버렸죠. 후회는 무슨. 산 사람은 살아야죠. 우린 동의 못합니다. 연명 치료도 안 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그들은 의료진에게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지갑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짐승들이었어요. 그 소란스러운 틈새로 처치실 커튼이 살짝 걷혔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신 아버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버님의 눈은 반쯤 떠진 채 정확히 저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체념, 그리고 깊은 고통으로 일렁이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당신의 목숨을 흥정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아버님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만도 못한 시동생들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볼 뿐이었어요.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심장 박동 측정기의 경고음만이 아버님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하는 그 소리가 마치 저를 향한 아버님의 마지막 구조 신호처럼 들려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만 같았어요. 처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버님의 생명은 가늘게 떨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어요. 의료진들이 마지막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야속하게 흘러가 버린 뒤였죠. 산소호흡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셨어요. 앙상하게 마른 그 손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분명 당신의 핏줄인 자식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들의 민낯을 보았어요. 민호와 시동생들은 아버님의 손이 자신들의 옷자락에 닿을까봐 마치 오물을 피하듯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민호가 기겁하며 소리쳤어요. 나 잡지 마요. 아버지, 나한테 뭐 맡겨놨어? 왜 나한테 그래? 지은 역시 남편의 등 뒤로 숨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무서워라. 저 노인네 눈빛 좀 봐. 우리한테 저주라도 퍼부려는 거 아니야? 그들의 비정한 모습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닥을 기어가듯 달려가 허공에서 떨고 있는 아버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 제 손 안에서 파들파들 떨렸어요. 제가 오열하며 아버님의 귀에 대고 외쳤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영숙이 여기 있어요. 제가 손잡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아버님의 시선이 천천히 저에게로 향했어요. 초점을 잃어가던 눈동자에 마지막 생기가 스쳤습니다. 아버님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짐승 같은 자식들을 원망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버님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을 거두지 못한 채 제 손을 잡은 소나기에 마지막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순간 심장박동 측정기에서 길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 의사가 시계를 보며 무미건조하게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3월 6일 오후 4시 42분. 환자분 운명하셨습니다. 아버님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구어졌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식어가는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통곡했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온 소리는 위로가 아니었어요. 안도의 한숨 소리였습니다. 민호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휴, 차라리 잘 됐다. 더 살아서 병원비 까먹고 빚 늘어나느니 깔끔하게 가시는 게 낫지. 셋째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그러게. 우리한테쯤 안 되려고 타이밍 맞춰 가셨네. 이제 장례만 치르면 끝나겠네. 그들의 대화에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애도나 슬픔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계산뿐이었죠. 저는 분노에 몸을 떨며 그들을 노려보았지만 그들은 이미 장례식장 비용을 검색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수의와 관을 안내하자 민호는 카탈로그를 보지도 않고 손을 저었어요. 민호가 장례 지도사에게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싼 거, 무조건 제일 싼 걸로 해주세요. 삼배 이런 거 말고 나일론 없어요? 어차피 태우면 다 한 줌 제가 될 건데 비싼 거 입혀서 뭐합니까? 장례 지도사가 당황하며 되물었어요. 그래도 고인 가시는 마지막 길인데 기본은 하시는 게. 지은이 나서서 말을 잘랐습니다. 아저씨, 우리 형편 어려워요. 빚더미에 앉은 상주들한테 바가지 씌울 생각 마세요. 관도 오동나무 말고 그냥 합판으로 된 거 없어요? 제일 싼 거로 견적 뽑아오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례식장 직원들조차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네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저는 가장 저렴한 수의를 입으신 아버님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어요. 빈소가 차려졌지만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빚을 졌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진 탓인지 아니면 자식들이 연락조차 제대로 돌리지 않은 탓인지 썰렁하기 그지없었어요. 텅 빈 장례식장에는 향 냄새와 시동생들이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민호와 시동생들은 완장을 찬 채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아 육개장에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어요. 그들의 화제는 오로지 빚처리였습니다. 민호가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내가 알아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빚도 상속되는 거 알지? 그 5억 우리한테 넘어오면 진짜 인생 종치는 거야. 셋째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속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젓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걱정 마. 형수가 있잖아. 형수가 장남댁이고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당연히 빚도 형수가 가져가야지. 우린 다 포기하고 형수가 단독 상속받게 하면 돼. 저는 상복을 입고 빈소 구석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인 저에게 5억이라는 빚을 떠넘기고 자기들만 살 길을 찾겠다는 심보가 뻔히 보였으니까요. 그때 민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구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러 전화를 건 모양이었어요. 민호는 스피커폰을 켜고 자신만만하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 내 말대로 며느리한테 빚 다 몰아주는 거 가능하지? 우린 싹 빠지고 말이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민호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야, 이민호. 너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야. 남편이 죽었잖아. 너희가 아들이니까 1순위 상속인이고 며느리는 상속권이 아예 없어. 너희가 상속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척한테 넘어가지 며느리한테는 안 가. 빚도 마찬가지고. 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뭐? 그럼 형수가 빚을 못 가져간다고? 그럼 그 5억은 누가 갚아? 누구긴 누구야. 자식인 너희들이 갚아야지. 안 갚으면 너희 재산 압류 들어오는 거고. 전화가 끊어지자 테이블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동생들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어요. 5억이라는 빚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지은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왜 그 돈을 갚아? 여보, 어떻게 좀 해봐. 우리 아파트 경매 넘어가게 생겼잖아. 그들이 서로 내 탓하며 싸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이 웅성거리더니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비켜! 상주들 어디 있어? 익숙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쳐들어왔던 김 실장이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셋을 대동한 김 실장은 거칠게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고 저벅저벅 들어와 아버님의 영정사진 앞에 섰어요. 김 실장이 영정사진을 향해 침을 퇴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영감탱이!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지? 어림없는 소리! 시동생들은 혼비백산하여 구석으로 숨었고 조문객 몇 명은 놀라서 밖으로 도망쳤어요. 김 실장은 품 안에서 두툼한 차용증 뭉치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김 실장이 숨어있는 시동생들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어요. 상주놈들 다 나와! 니들 애비가 쓴 돈 5억! 이자까지 쳐서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초상 치를 줄 알아? 민호가 벌벌 떨며 기어나왔습니다. 저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김 실장이 민호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올렸어요. 모르는 일? 법대로 해줘? 자식들이 상속받으면 뒷도 다 니들 거잖아? 오늘 자정까지 해결 안 하면 이들 집에 딱지 붙이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자정까지. 김 실장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시한폭탄의 타이머처럼 장례식장의 공기를 팽팽하게 당겼어요. 시동생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어요. 놈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돈 계산만 하던 자식들에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슬프도록 서늘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가웠어요. 김 실장이 내던진 차용증 뭉치가 바닥에 흩어지자 시동생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죠. 김 실장은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맹수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김 실장이 시계를 툭툭 치며 협박했어요. 지금 시각이 저녁 8시야. 오늘 자정 넘어가면 법적으로 상속 개시되는 거 알지? 그때까지 빚상환 대책 안 내놓으면 내일 날 받는 대로 니들 아파트랑 월급 통장 싹 다 압류 들어간다. 알았어? 압류라는 단어에 동서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데. 여보, 빨리 무슨 수 좀 써봐요. 나 길바닥에 앉기 싫단 말이야. 민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들은 구석에 모여 긴급 가족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좋아 가족회의지 실상은 어떻게든 이 빗구덩이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쥐새끼들의 모이나 다름없었죠. 민호가 사색이 되어 입을 열었습니다. 큰일 났어. 아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상속 포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래. 채권자들이 소송 걸어서 3년 전에 아버지가 나 가게 차려준 돈 3억이랑 너 아파트 해준 거 다 조사해서 뺏어간대. 사행위인가 뭔가라면서. 지은이 비명을 삼키며 물었어요. 뭐? 내 아파트를? 미쳤어. 절대 안 돼. 그게 얼만데 그걸 뺏겨. 그러니까 누군가 총대를 매야 해. 갚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재산은 안 건드린다니까. 민호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셋째가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형수가 미쳤다고 그 빚을 떠안아. 법정 상속인도 아닌데. 민호가 힐끗 저를 쳐다보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쳐야지. 어차피 아버지가 남긴 건 빚 5억뿐이잖아. 우리가 유류분이고 나발이고 아버지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면 돼. 그리고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형수한테 넘기는 거지. 형수한테는 우리가 아버지 집이라도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꼬드기고. 그들의 대화가 제 귓가에 웅웅거리며 들려왔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5억이라는 빚폭탄을 저에게 떠넘기기 위해 자신들은 유산에 대한 이런 한 푼의 권리조차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겠다는 거였어요. 아버님이 남긴 것이 빚뿐이라고 확신하는 그들에게는 그게 유일한 살 길이었겠죠. 잠시 후 민호와 지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굴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려다 멈칫하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저 빚쟁이들이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빚을 떠안으면 저희는 파산이에요. 애들 학교도 못 다니고 쫓겨나야 해요. 지은이 옆에서 훌쩍거리는 신용을 하며 거들었어요. 형님은 자식도 없고 몸도 가볍잖아요. 저희는 딸린 식구가 많아서 그래요. 형님이 장남댁으로서 총대 한 번만 매주세요. 네, 제가 기가 차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보고 이 5억 빚을 다 갚으라는 거예요? 저 돈 없어요. 식당 설거지해서 버는 돈으로 어림도 없다고요? 그러자 민호가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온 듯한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였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펼치며 다급하게 설명했어요.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명의만 형님 앞으로 돌려놓자는 거죠. 형님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단독 상속한다는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는 상속권이고 유류분이고 다 포기한다는 각서 쓸게요. 아버지가 사시던 그 시골집이라도 형님이 가지시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결국 자기들은 살고 저는 죽으라는 소리였어요. 제가 망설이며 서류를 밀어내자 옆에서 지켜보던 김 실장이 야구방망이로 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아, 그 말 더럽게 많네. 아줌마, 그냥 찍어. 자식들이 다 포기하고 아줌마 준다잖아. 요부라며? 시애비 빚 갚는 셈 치고 찍어. 김 실장의 험악한 위협에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은이 제 귀에 대고 독사처럼 속삭였습니다. 형님, 좋은 말로 할 때 찍어요.
안 그러면 저 사람들 형님 친정 조카들 학교까지 찾아가게 만들 거예요. 형님 때문에 죄 없는 애들까지 다치게 하고 싶어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가족이라는 탈을 쓴 악마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순간 아버님의 마지막 당부가 뇌리를 스쳤어요. 이건 너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놈들이 알게 해서는 안 돼. 아버님이 주신 열쇠, 그리고 절대 열어보지 말라던 검은 가방. 혹시 아버님은 이런 상황까지 예견하셨던 걸까요? 빚쟁이들의 행패도 자식들의 배신도 모두 아버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주머니 속에 차가운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만약 이 빚이 가짜가 아니라면 저는 평생 빚더미에 앉게 되겠지만 아버님을 믿어야 했어요. 지난 30년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셨던 아버님이니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찍을게요. 대신 서방님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 해요. 아버님 재산 정말 1원도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민호와 동서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아이고, 형수님, 당연하죠. 빚이 5억인데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린 다 포기합니다. 각서에 공증까지 확실하게 박아드릴게요. 그들은 신이 나서 공증 변호사를 호출했습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기이한 서명식이 벌어졌어요. 시동생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상속 권리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일자천리로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치 똥 묻은 옷을 벗어 던지듯 홀가분한 표정들이었죠.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되었어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고인의 모든 적극 재산 및 소극 재산을 며느리 김영숙이 단독 승계한다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혔어요. 아버님, 저 아버님만 믿고 갑니다. 꼭 제 이름 옆에 붉은 도장 자국이 찍히는 순간 민호와 동서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민호가 서류를 흔들며 김 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보쇼. 이제 법적으로 우린 남남이요. 빚은 다 우리 형수가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우린 건드리지 마쇼. 알겠소. 김 실장이 서류를 낚아채듯 확인하고는 비릿하게 웃었어요. 확실하네. 자식들은 싹 다 포기했고 며느리가 독박 썼구만. 좋아. 법적 효력은 자정부터니까 딴 말하기 없기다. 시동생들은 10년 감수했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껴안고 좋아했습니다. 지은은 저를 보며 비웃음 섞인 위로를 던지더군요. 형님, 수고하세요. 뭐, 열심히 설거지하면 이자 정도는 갚겠죠? 우린 이제 법적으로 빚이랑 상관없으니까 먼저 가볼게요. 장례비는 형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들은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어요. 아버님의 빈소를 지키는 것보다 빚쟁이들을 피하는 게 더 급했으니까요. 저는 멍하니 앉아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님은 여전히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갔습니다. 밤 11시 50분.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장례식장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었어요. 김 실장과 빚쟁이들은 시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도망치려던 시동생들도 김 실장의 눈치가 보여 나가지 못한 채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죠. 민호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12시가 안 됐어? 지긋지긋하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쓴 각서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인 줄도 모르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007 가방은 제 발밑 상주들이 앉는 자리 방석 아래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제 곧 12시.
아버님의 연극이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어요. 과연 이 문이 끝에 있는 것은 벼랑일까요? 아니면 아버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일까요? 째깍, 째깍, 땡, 마침내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날짜가 바뀌는 그 순간 빈소에 있던 모든 사람의 운명이 뒤집혔어요. 자정을 알리는 디지털 시계의 숫자가 0으로 바뀌는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뒤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바닥을 내리치던 김 실장이 갑자기 들고 있던 방망이를 옆에 있던 부하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구겨진 양복 상의를 탁탁 털어내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기 시작했죠. 험악했던 미간의 주름이 펴지고 그 자리에 더없이 점잖고 차분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김 실장이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해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멈춰선 그는 두 손을 배꼽에 모으고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어요. 김 실장이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숙 사모님, 지난 3일간 상주 노릇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꿈을 꾸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저와 달리 옆에 있던 시동생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날뛰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양아치 놈들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형수가 빚 다 떠안기로 했잖아! 각서 썼으니까 우린 간다니까? 왜 길을 막고 지랄이야! 그러자 김 실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명함 한 장을 민호의 가슴팍에 꽂아주었어요. 김 실장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저는 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산의 수석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양아치가 아닙니다. 변호사?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국내 최대 로펌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색이 된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동서지은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변호사가 왜 깡패 짓을 해? 이거 다 사기 아니야? 경찰 불러! 김정훈 변호사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기라니요. 저는 고인이신 김철수 회장님의 유언 집행인으로서 회장님이 짜놓으신 각본대로 충실히 연기했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자녀분들이 과연 아버지의 빚까지 담당할 효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회장님이라니요. 평생 흙만 파먹고 사신 아버님께 회장님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때 변호사가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아까 회장님께서 맡기신 열쇠 가지고 계시죠? 이제 그 가방을 열어주십시오. 진실을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저는 홀린 듯 주머니에서 아버님이 주신 낡은 열쇠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발밑, 방석 아래 숨겨두었던 먼지투성이 007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열쇠 구멍을 맞추고 돌리자 딸깍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어요. 침을 꼴깍 삼키며 가방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님이 평생 쓰신 낡은 일기장 몇 권과 누런 대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눈짓으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택토지 수용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그리고 그 밑에 찍힌 금액. 일금 100억 원 정 100억. 세상에,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0이 도대체 몇 개인지 세어볼 수도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아버님이 30년 전 제가 시집오던 해에 샀다던 그 쓸모없던 야산이 공장 부지로 수용되면서 벼락 같은 보상금이 나온 것이었어요. 변호사가 주저앉은 저를 부축해 일으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남기신 이 100억 원의 보상금은 이미 사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대기 중입니다.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 순간 벼락을 맞은 듯 굳어있던 시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100억이라는 소리에 눈이 뒤집힌 그들은 짐승처럼 헐떡거렸습니다. 민호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요. 뭐, 100억? 야, 이 사기꾼들아! 우리 아버지가 무슨 100억이 있어! 그 돈 내놔! 내가 장남이야! 내 돈이라고! 지은도 달려와 서류를 뺏으려 손톱을 세웠습니다. 맞아. 이건 무유야. 우리가 아들이고 며느린데 왜 전현이 다 가져가?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하지만 그들이 손을 뻗기도 전에 변호사의 뒤에 서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윽! 이거 안 놔! 바닥에 널브러진 민호가 씩씩거리며 변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변호사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 민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바로 방금 전 그들이 춤을 추며 도장을 찍었던 그 서류였습니다. 변호사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민호 씨, 기억 안 나십니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고인의 모든 적극 재산 및 소극 재산은 며느리 김영숙이 단독 승계한다. 자녀들은 이에 대한 유류분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본인 손으로 인감도장 찍고 공증 변호사 앞에서 확인까지 하셨잖습니까? 민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아, 아니! 우린 빚인 줄 알고! 변호사가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빚도 유산이고 현금도 유산입니다. 당신들은 빚 5억이 무서워서 100억 받을 권리를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와서 딴소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악했어요. 속았어. 저 변호사 놈이랑 형년이 짜고 우릴 속인 거야. 사기라고. 재판 걸 거야. 내 돈 100억 내놔.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속이다니요. 어제 부서진 도자기랑 텔레비전? 그거 다 회장님이 남대문 시장에서 사오신 짝퉁 소품들입니다. 빚쟁이 연기한 저희 직원들 출연료까지 회장님이 미리 다 결제해 두셨고요. 당신들이 아버지 병원비 아까워서 수술 거부할 때 이미 회장님은 당신들을 자식 명단에서 지우셨습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에 꽂혔어요. 아버님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실망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빚인 줄 알고 버렸던 것이 100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동생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구르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안 돼. 내 돈, 내 100억. 여보, 내가 도장 찍지 말자고 했잖아.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구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부모를 버린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고도 정확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장에 빗둘배둘한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내 딸 영숙이에게 동기저기 갈아주느라 고생했다. 이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사랑한다. 아버님의 사랑은 100억이라는 돈보다 더 무겁고 뜨거웠어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함이 사무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 못난 며느리가 혹여나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살까봐 이토록 완벽한 울타리를 쳐주시고 떠나신 겁니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100억을 놓친 억울함에 땅을 치며 우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아버님의 깊은 사랑에 오열하는 제 울음소리가 뒤섞여 밤하늘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제 인생의 겨울은 끝났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님이 선물해 주신 찬란한 봄이 눈물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눈앞에서 놓친 시동생 부부는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꼴이 아버님의 빈소를 모독하는 것 같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죠. 그때였어요. 김정훈 변호사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검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빈소 한쪽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이 치지직거리며 켜졌어요. 갑작스러운 기계음에 바닥을 구르던 민호와 지은이 동작을 멈추고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원복을 입은 아버님이 앉아 계셨어요. 비록 야위고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생전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아버님이 입을 여셨어요. 이놈들아, 내 목소리가 들리냐? 아버님의 걸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빈소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민호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영상 속 아버님은 카메라를 노려보며 호통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겠구나. 그리고 너희는 내 재산을 뜯어먹으려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겠지. 내 예상이 틀렸기를 바랐다만 결국 너희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 속 아버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옆에 있는 태블릿 PC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너희가 내 수술을 거부하던 날 병실 CCTV와 의사 선생이 녹음한 파일이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돈 없으니 수술하지 말라고. 빚 늘어나는 거 싫으니 그냥 죽게 놔두라고. 이어서 화면이 바뀌고 응급실 복도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민호와 지은이 의사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아니, 가망도 없는 노인네 수술해서 뭐합니까? 우리 돈 없어요. 그냥 가시게 놔둬요. 연명 치료 안 합니다. 빚만 늘어나게 왜 살려요? 민호와 지은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자리에 있던 조문객들과 장례식장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세상에, 저게 자식 새끼들이 할 소리야?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거네. 살인자나 다름없어. 짐승도 제 부모는 알아본다는데 천벌을 받을 놈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이 쏟아지자 민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어요. 영상 속 아버님은 다시 화면에 등장해 마지막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내 수술을 막고 돈 때문에 애비를 버린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똥기저귀를 10년 동안 갈아주고
끝까지 내 곁을 지킨 며느리 영숙이만이 내 유일한 딸이고 상속자다. 단돈 10원 한 장도 저 불효막심한 놈들에게 주지 말아라. 이게 내 마지막 유언이다. 영상이 꺼지고 검은 화면이 되어서도 아버님의 서슬퍼런 목소리는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아버님은 병실에 누워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비참함 속에서도 며느리인 저를 위해 이 모든 증거를 남겨두신 아버님의 깊은 사랑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궁지에 몰린 민호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굴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민호가 제 다리에 매달려 울먹였어요. 형수님, 아니 누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같은 형제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노망이 나셔서 오해하신 거예요. 지은도 옆에서 무릎으로 기어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맞아요, 형님.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애들 아빠가 감옥에라도 가면 우리 집안 망해요. 형님은 착하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우려 쓴 상속 포기 각서. 그거 없던 일로 해요. 네. 그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100억이라는 돈이 생겼다는 걸 알자마자 태도를 바꿔 구걸하는 꼴이라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잡힌 다리를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이거 놓으세요. 더럽게 어디서 손을 대요. 민호가 당황하며 다시 매달렸습니다. 누님, 왜 이러십니까? 100억이잖아요. 우리랑 반만 나눠도 누님 평생 놀고 먹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아버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아버님은 절대 봐주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듯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던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던 예전의 김영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민호와 지은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서방님, 아니, 이민호 씨.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법적으로 우린 이제 남이라고요. 당신들이 5억 빚 갚기 싫어서 스스로 버린 100억이에요.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도장 찍으라고 했나요? 당신들 탐욕이 자초한 일이에요. 지은이 도끼 서린 눈으로 소리쳤어요. 형님이 우리 속인 거잖아. 빚진 척 연기해서 도장 찍게 만든 거잖아. 이건 무효야. 사기라고. 제가 지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속인 건 아버님이시지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님이 왜 속이셨을까요? 당신들이 진짜 자식인지 아니면 돈만 아는 괴물인지 시험하신 거예요. 결과는 당신들이 직접 보여줬잖아요. 아버님이 수술 받고 싶어 했을 때 돈 아깝다고 죽게 내버려 둔 게 누군데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하려고 해요? 제 말에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민호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100억? 네, 100억? 그 추태를 지켜보던 김정훈 변호사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이분들 끌어내세요. 본인들 손으로 각서 쓰고 부모 자식형 끊었으니 이제 법적으로 엄연한 남입니다. 남의 장례식장에서 행패 그만 부리게 하세요. 업무 방해와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 들어갔습니다. 이분들 끌어내세요. 업무 방해와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 들어갔습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민호와 지은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발버둥 치며 악을 썼지만 경호원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민호가 질질 끌려나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김영숙, 너 가만 안 둬. 소송할 거야. 내 돈 내놓으라고. 지은도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내가 이 도장 찍지 말자고 했지.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내 인생 물어내. 서로 탓을 하며 싸우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어요. 장례식장 밖으로 쫓겨나는 그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돈이 뭐길래 혈육끼리 저렇게 물어뜯고 싸워야 하는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추악한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빈소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조문객들도 상황이 정리되자 하나둘씩 돌아갔고, 텅 빈 공간에는 저와 변호사, 그리고 아버님의 영정사진만이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저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 힘드시겠지만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시고 사모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사모님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하지 않게 보내드릴 수 있게 됐네요. 변호사가 물러가고 저는 술 한 잔을 따라 아버님의 영정 앞에 올렸어요. 향이 타들어가며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아버님의 얼굴이 일렁였습니다. 아버님, 보셨죠? 저 이제 바보처럼 안 살아요. 아버님이 주신 이 큰 선물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저 사람들처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아버님 뜻대로 사람답게 살게요. 저는 술잔을 올리고 바닥에 엎드려 깊은 절을 올렸어요.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이마에 닿았지만 가슴속은 뜨거운 무언가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100억이라는 돈이 주는 든든함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신 아버님의 사랑에 대한 벅찬 감동이었어요.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영정사진 속 아버님이 환하게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잘했다, 내 딸아. 이제 내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저는 아버님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 여명을 바라보았어요. 지난밤의 폭풍우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님께 보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삶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더 이상 식당 뒷골목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던 김영숙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설립한 효사랑 복지재단의 이사장, 그것이 지금의 제 직함이에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집무실 의자에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시끄러운 고함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깨는 불쾌한 소음이었죠.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문에 또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경찰을 부를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물었어요. 아직도 포기를 안 했나요? 참 질긴 사람들이네요. 제가 직접 한번 내다보죠. 자리에서 일어나 블라인드 사이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재단 정문 앞에는 남루한 행색의 남녀가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불과 1년 전 명품 옷을 휘감고 저를 벌레 보듯 하던 민호와 동서지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몰골은 노숙자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떼가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며 악을 썼습니다. 야! 이거 놔!
내가 여기 이사장 시동생이야, 형수님. 저 민우예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은도 바닥에 드러누워 울부짖었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갈 데도 없어요. 제발 밥이라도 좀 먹게 해주세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씁쓸한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1년간 그들은 지옥을 맛보았어요. 아버님이 남긴 100억 유산이 탐나 상속 재산 분할협에 무효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영상 유언과 그들이 제 발로 찾아가 공증받은 서류들은 법정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었죠.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빚을 피하기 위해 저를 협박했던 정황이 드러나 무고죄와 협박죄로 역고소를 당했어요. 소송 비용을 대느라 살던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갔고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다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를 전전하다가 결국 저에게 구걸하러 찾아온 것이에요. 비서가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쫓아낼까요? 제가 블라인드를 천천히 내리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블라인드가 완전히 닫히자 시끄러웠던 바깥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어요. 저는 책상 한쪽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님의 사진이었어요. 저는 부드러운 천으로 액자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사진 속 아버님과 눈을 맞추며 혼잣말을 건넸어요. 아버님 보셨죠? 저 사람들 끝까지 정신 못 차리네요. 아버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욕심이 과해서 불행한 거라는 거리요. 주말이 되어 저는 아버님을 모신 납골당을 찾았어요. 화창한 봄날이라 그런지 추모공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죠. 저는 아버님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단팥빵과 시원한 막걸리 한 병을 챙겨갔습니다. 유골함 앞에 빵과 술을 올리고 저는 오랫동안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10년 지옥 같았던 간병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벽에 똥칠을 하고 제 머리채를 잡던 치매 환자 아버님은 이제 안 계세요. 제 기억 속에는 30년 전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잡아주시던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고백했어요. 아버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버님이 주신 돈 허투루 안 쓰고 있어요. 우리 재단에서 돌보는 어르신들 보면 꼭 아버님 같아요. 그분들 웃는 모습 볼 때마다 제가 아버님께 못다한 효도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요. 납골당을 나오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재단에서 주최한 자선 행사에 들렀어요.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나눠주는 행사였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100억이라는 돈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돈으로 사람답게 살고 베풀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의 배경은 우리 집 마당이었고 벚꽃이 만개에 꽃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지팡이도 없이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 계신 아버님이었어요. 치매에 걸려 초점 없던 눈빛이 아니라 총명하고 인자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이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고맙다. 내 딸아, 내 덕분에 내가 편히 눈을 감았다. 이제 내 걱정은 말고 너의 인생을 살 거야.
행복해라, 영수가. 아버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펑펑 울며 아버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 품은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넓고 포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아침 햇살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베개는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상쾌했죠. 마치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간 듯 가슴속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시원한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0년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지독했던 악연들이 봄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것만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선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보며 활짝 웃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김영숙은 더 이상 쭈그려 앉아 눈치 보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우아한 중년 여성이 저를 마주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김영숙, 잘 살아보자. 저는 아버님의 사진을 향해 가볍게 윙크를 보내고 힘차게 방문을 나섰어요. 거실 가득 채우는 햇살처럼 제 앞날에도 찬란한 빛만이 가득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완벽한 결말일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진 풍파를 견뎌낸 영숙 씨의 삶이 마침내 따스한 봄날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 제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 부모를 버린 자식들은 벌을 받고 묵묵히 효를 다한 며느리는 큰 복을 받는 결말이 참으로 통쾌했는데요. 당장은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내 진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묵묵히 도리를 다하며 살다 보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찾아온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영숙 씨가 맞이한 아침 햇살처럼 찬란하고 기분 좋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